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또 여러분하고 조문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유한책임 회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유한책임 회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는데, 우리 287조의 9 조문을 살펴볼게요. 유한책임 회사에 의한 지분 양수의 금지. 요건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우리 물적회사 요소를 가지고 온 건데요. 주식회사에 가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본 충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 양수 금지.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어요. 양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분을 취득해버리면요.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하는 걸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유사한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7조의 10에 업무 집행자의 경업금지 의무. 요거는 뭐 우리 앞쪽에 봤던 상업 사용인부터 해서 업무 집행자는 회사와 혹은 어, 영업주, 그죠? 영업주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거의 다 있는 것입니다. 경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집행자는 경업 금지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개입권 손해배상, 그 개입권 행사 기한은 다 한 명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업무 집행은 됐고요. 업무 집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조의 15를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법인이 업무 집행자인 경우에 특징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정관에서 규정했듯이 여기 우리가 인적 회사가 한 명에서 합자회사였고 인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다 보니까 반드시 경영자가 사원해야 되는 거죠. 사원. 무한책임 사원으로 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경영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부터 외부 경영인을 예,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업무 집행자 제도인 거죠. 물론 이제 유한책임회사는 물적 요소, 인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해도 상관없고요. 외부자, 사원이 아닌 외부자가 업무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도록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업무 집행자인데 우리가 조문에 봤을 때 이 업무 집행자가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업무 집행자는 법인도 가능하다 그랬죠? 법인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법인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법인이 가능하면 법인이 직접 와서 그 업무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을 대신해서 집행할 자를 지명해야 될 겁니다. 네, 그 근거 조항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22년에 나왔었죠. 이 지문이 나온 겁니다. 법인이 업무 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 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죠? 이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늘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군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의 내용이 종종 가끔 특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제목만 잘 보시면 돼요. 업무 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287조의 17 가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명 회사의 규정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요.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의 권한 상실 선고 제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287조의 18을 가보면 일말 나오잖아요. 이 근거 규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 조항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라고 나왔냐면 준용 규정이고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관계입니다. 알겠죠?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거의 조합하고 유사합니다. 조합하고 유사한다는 것은 즉 한 명 회사와 똑같다는 거죠. 관해서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알겠죠? 한명회사 관한 규정은 그대로 다 준용합니다. 내부 관련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한책임회사의 외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관계. 외부 관계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죠. 그죠? 대표하는 자를 생각하고 업무 집행하는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업무 집행자는 누구죠? 업무 집행자가 따로 있죠. 그죠? 업무 집행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업무 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물론 이 업무 집행자는 뭐다? 사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자, 사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다. 그쵸? 거기에는 뭐도 포함된다? 예, 법인도 포함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대표한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 둘 이상인 경우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에서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가보면 어때요? 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해서 대표할 수 있다. 공동대표 제도도 있죠? 또 그다음 공동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대표 행위, 그다음에 수동대표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항이 바로 수동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인에 대해서 공동대표 권한자 1인에 대해서 하면은 어때요? 그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명에서 대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뭐 한명회사 규정을 거의 준용하는데 특별한 것들은요.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문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287조의 20일 우리 이 한명회사에서 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 문제 합자해서 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 문제 날 때는 누가 대표를 할 거냐 이 문제잖아. 그죠? 물론 주식회사에 가면은 감사가 대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어느 것을 준용하냐면 한명회사 것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유한책임회사가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해서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는 거. 이건 한 명의 사원 거의 똑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제목만 하나 알아본다면 나중에 이제 주식회사에 배웠죠. 다 배운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주 대표 소송이라 했었잖아요. 그죠? 이 대표 소송이 유한책임회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비교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회사 대표 소송. 그쵸? 이건데 그 규정을 다 준용합니다. 밑에 보시면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업무 집행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를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 관련돼서는 대표 소송규를 준용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 정도 비교를 해본다면 주식회사는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어때요? 1%의 소수주주죠? 1%의 소수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 유한책임회사는 원고가 누굽니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원 1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나머지는 취지나 방법은 주주의 대표 소송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거꾸로 그죠? 됐다. 그렇게 하면 아주 중요 조문을 우리가 다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절에 가면 사원에 가입할 때도 문제가 되겠죠? 문제된다기보다도 사원 가입할 때도 논의가 되겠죠. 근데 뭐 여기도 크게 논란이 될 건 없습니다. 유한책임에서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사원에 대해서 정관이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조심해야 되죠. 정관에 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원을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 지문 알아두시면 되는데 유한책임에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려면. 그러면 이 새로 가입된 사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원에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 사원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유한책임에서는 물적 회사에 이제 처음 시발적이기 때문에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 시까지 전부 다 출자 이행을 완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가입하는 사원도 아무리 정관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아직 출자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문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된다. 됐죠?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퇴사건도 됐고 퇴사 원인도 다 한 명에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사원 사망 시에 이거 하나 알아볼까요? 사원 사망 시 권리 승계 통지. 사원이 사망한 때는요, 한 명에서 사원 사망 시에 권리 승계 통지를 그대로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한 책임에서는요, 사원이 퇴사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사원이 퇴사 원인이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사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좀 다르죠? 다릅니다. 여기는 사원이 사망하게 되면 퇴사된다. 뭐 왜 그럴까요? 한 명에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명도 가능하다. 그렇죠? 제명 선고 제도도 그대로 있다.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한 명에서 똑같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시험에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적회사 요소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자본금에 대한 또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회계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인적회사에는 왜 없었습니까? 인적회사에는 그 회계 자체가 뭐 대외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무한 책임 사원이 모든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우리 외부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인적 회사는 누구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의 개인적인 신용도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 자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죠. 그런데 우리 이제 물적 회사 요소를 갖추면서 물적 회사로 오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자본 잠식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어떤 횡령 문제, 분식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 채권자에게. 그래서 우리 법은 회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한책임회사부터 주식회사, 유한회사, 물적회사에는 회계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또한 시험에 또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한번 나왔던 게 이제 있다면 작년에 나왔던 건데 회계 재무제표 작성 및 보존 기준이 있죠?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뭐 요 조문이 또 단순하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비치공시도 됐고 우리 이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의 기재상, 절대적 기재상에서 자본금이 처음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을 정리를 해줍니다.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을 한다. 해갖고 287조의 35에 처음으로 자본금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됐다. 뭐 감소,
잉여금의 분배 다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해산 부분에 가서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해산. 우리가 이제, 인적 회사 같으면, 어떤다 그랬죠? 성립부터 존속 요건으로서 회사 사원이 2인 이상을 요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1인 회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또 1인이 회사가 되면 인적 회사는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한 책임 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 사유도 가보시면요. 이렇게 사원이 없게 된 경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그래서 1인 사원이 어때요? 1인 사원을 어때요? 인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해산에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다. 됐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유한 책임 회사도 계속 제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존립기한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할 때는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 동의로 다시 계속하고 계속 등기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병 봤잖아요. 합병. 합병도 있는데 우리 합병은 각 회사마다 합병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한책임회사 합병도 어때요? 합병이 존재하는데 어떤 규정을 준용하냐면 한명회사 합병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변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조직 변경. 주식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조직 변경에서 나중에 이제 전문 체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규정에 가보면요.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어떻게 조직 변경을 하냐면 이미 배웠지만 주식회사는 이렇게 유한회사로도 가능하고요. 유한책임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도 주식회사로 이렇게 변경이 다 가능해요. 조직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서로 인적회사니까 조직 변경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문 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혹은 유한책임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조직 변경 규정은 주식회사 부분에 가면 규정이 없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알아두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요?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다? 유한책임회사 규정에 있거나 아니면 유한회사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회사 조직 변경 조문을 찾을 때는 주식회사 부분에 찾는 것이 아니고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규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직 변경 할 때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287조의 43에 가보면 1항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그죠?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해서 뭘로? 유한책임회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요.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알겠죠?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요 조문만 느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나올 때 같이 봐야 될 조문이 있습니다. 287조의 43하고는요. 287조의 44조항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준용 규정인데 이걸 못 느끼면 조직 변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본서를 보면 분설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조문으로 살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한책임회사 규정에 가보면요. 유한회사 규정에 가보면 유한회사
조문에는요, 어, 유한회사에는 사채가 없거든요.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근데 주식회사는 사채가 있단 말이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뀔 때는요, 사채를 상환을 완료해야만이 조직 변경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인가를 얻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알죠? 법원에 인가를 얻도록 돼 있단 말이죠. 요런 거, 요런 조항을 여기도 준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가보시면 287조의 사사를 잘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 준용 규정을 숫자만 있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보기가 너무 편한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분설해서 해설해 놓은 해설해보다도 내용을 집어넣어서 조문을 만들어 봤어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해서는 한 명회사의 합병에 대한 채권자의 제도가 있고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서 조직 변경 이게 뭐죠? 요게 바로 사채 상환이에요. 사채. 알겠죠? 주식회사는 사채를 상환을 완료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단 말이죠.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변경에서 이사, 주주의 순재산의 전부 책임도 그렇고 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규정.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특징된 게 뭘까요? 법원의 인가입니다. 알겠죠? 예, 법원의 인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인데 이러한 요건은 어때요? 여기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주식회사가 어때요?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채 상환을 완료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만약 주식회사로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라. 아시겠죠? 요 287조의 14를 같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조직 변경, 유한 책임의 조직 변경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걸 또 알아두시고 또 조문에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우리 청산 부분 나오잖아요. 청산 부분을 가보면 우리가 저도 책에 이제 수정을 좀 해놨습니다만은 청산 유한 책임의 청산은요 임의 청산일까요? 법정 청산일까요? 법정 청산입니다. 알겠죠? 법정 청산이. 그래서 근데 조심할 게 유한 책임의 청산에 관해서는 한 명 회사의 뭐다? 법정 청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알겠죠?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 청산 규정인 임의 청산 규정인 몇 조문이냐면 247조입니다. 247조가 조문상 봐도 준용이 없어요. 여기 245조, 246조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 247조 없죠. 그죠? 없죠. 그래서 여기 247조가 뭐냐면 임의청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의청산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채임에서는 법정 청산만 절차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벌써 20분이 넘었군요. 그래서 오늘은 유한책임회사까지 여러분하고 조문 스터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